실제로 주식보다 먼저 움직여요. 주식의 꼭지와 저점보다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5개월 선행합니다. 성장적 운명은 미국 국채 금리의 운명에 달려 있다. 조금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네, GB투자자문의 마경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일단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금융기관에서 한 24년 근무했어요. 24년 네네. 근무했고 옛날 한 12년간 지금 이제 하나금융투자인 대한투자신탁에서 한 12년간 근무를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거의 대투에서 제가 2000년부터 국제부와 상품전략부를 해서 어떤 이제 해외 투자 관련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주식 채권 관련 일을 했고 네. 그게 인연이 되어서 2006년에 또 미국계 운용사인 프랭클린 템플턴이라는 회사에 또 한 근무를 또 12년 근무해서 이제 네. 뭐 국내 회사 12년 근무했고 또 운용사에 12년 근무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 관련돼 있는 예를 들면 판매사고 운용사고 국내사고 해외사고 네. 뭐 좀 약간 다양한 좀 경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월급쟁이 생활을 24년 했는데 24년 중에서 거의 20년 정도를 해외 관련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국내에서 이제 해외 투자가 뭐 주식 투자 같은 경우 최근에 굉장히 활성화됐지만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투자가 활성화된 지가 얼마 안 돼요. 뭐 길어봤자 한 10년 정도인데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이클을 2번 겪었죠. 리만 사태도 겪었고 네네. 또 2002년 사이클도 겪다 보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좀 제대로 하려면 좀 긴 사이클을 다 경험해 보시는 게 좀 올바른 판단 도움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뭐 그런 일이 되면서 이제 제가 또 주식은 워낙에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그 해외 채권 관련된 책을 좀 썼습니다. 썼는데 그러니까 채권책을 썼는데 보통의 경우는 채권책이 2가지 특징이 있어요. 일단 채권책이 별로 없다. 네. 볼륨이 없다. 두 번째는 국내 시장만 국한돼 있고 채권 내용이 네. 두 번째는 너무 테크니컬한 뭐 채권가액 계산하고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 20년 정도 해외 투자 관련 일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네 고객들이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은 예금 대비 좀 안전하면서도 한 자리 중후반대 수익을 스테이블하게 가져가는 게 가장 사실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거 아니냐. 근데 그런 측면에서 해외 채권이 필요한데 문제는 해외 채권 국내 가이드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 쉽게 채권책이지만은 뭐 계산 산식 없습니다. 그냥 쉽게 풀어갈 수 있게 그 책을 썼었고요. 네. 또 그게 인연이 되어서 이제 지금은 투자 자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자문사를 한 지 이제 만 한 2년 반 되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글로벌 매크로 그리고 채권 쪽 관련해서 이제 좀 자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투자자가 존 템플턴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템플턴도 운용에 또 계셨다고 하니까 네. 또 이렇게 또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채권 관련된 그런 말씀을 해주시러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사실 채권 시장이 전체 금융 시장에서 놓고 본다면 주식보다 훨씬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익이 더 낮고 뭐 주식으로 사실 뭐 상한가를 먹어야지 뭐 채권 해서 뭐 그냥 은행에 예금하는 거와 똑같지 않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자들이 이 채권 시장을 꼭 알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채권을 공부해야 되는 건 채권을 잘 투자하기 위한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본질적인 거는 우리가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 채권 시장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채권이 주식보다 선행성을 갖고 있어요. 채권 시장이 약간 주식보다 먼저 움직인다. 네, 뭐 맞습니다. 경기 흐름이라든지 그걸 반영을 해서. 그렇죠. 네. 선행성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 실사례를 나중에 뭐 우리가 화면 준비되겠지만 실사례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채권 시장을 나누어 볼 때 크게 2가지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채권을 발행한 주체에 따라 국채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국채가 아닌 뭐 회사채,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 국채 시장과 회사채 시장으로 양분이 되죠. 그러니까 심플하게 얘기를 하면. 네. 근데 국채 시장을 가지고도 어떤 매크로를 전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회사채 시장의 움직임을 가지고도 매크로를 전망할 수 있고 실제로 주식보다 먼저 움직여요. 그래서 제 책에도 언급되어 있고 최근에 많이 있지만 예를 들면 먼저 국채 시장 갖고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국채 같은 경우는
기간별로 예를 들면 국채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짜리가 있을 것이고 3개월, 1년, 2년, 10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론적으로 만기가 길면 길수록 기본적으로 금리가 높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금리라는 걸 다르게 얘기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너한테 돈 맡기는 거니까 금리를 더 높게 요구하겠죠. 통상적으로 이렇게 기간에 비례해서 우상향이 되겠죠. 근데 어떤 경우는 이게 원래 정상적인 시장이 어떤 경우는 이게 이렇게 플랫되거나 영어로 인버전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네. 역전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요즘 뭐 이제 좀 투자하신 분 다 하시는 얘기죠. 미국 국채 10년만 국채와 2년짜리 비교를 해서 역전이 되면 문제가 된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놀라운 거는 저는 사실은 옛날에 이거 2003년부터 보고 있었거든요. 네. 2010한 거의 한 19년 됐네요. 본 지가. 네. 근데 정말 원더풀합니다. 정말 원더풀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1950년 이후에 국채 금리,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은, 평균 뭐, 많이 나와 있지만 평균 한 1년 반 후에, 실제 미국의 실물 경제가 꺾여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이 실물 경제보다 선행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결국은 주식도 실물 경제보다 선행을 하고 채권도 선행을 하냐면 그러면 선행성을 순서로 놓고 본다 그러면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가 뭐냐면은 국채 금리 역전 현상이 통상적으로 한 1년 반이고요. 네. 그리고 주식은 몇 달 선행이냐면은 뭐 그때그때 다르지만 3개월에서 6개월 선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채권 시장에서 시그널 나오면은 일정한 된다 한 1년 정도 뒤에 주식시장이 고점을 찍고 그리고 3개월, 6개월 뒤에 이제 실제 실물 경제가 리세션,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네.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장단금리 역전된다고 해서 100% 무조건 경기 침체가 들어간 건 아니에요. 한두 번의 예외는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할게요. 지난 70년 동안에 미국의 경기 침체에 들어가기 전에는요. 100% 장단금리 역전됐습니다. 100% 역전됐습니다. 네. 단 한 번도 예외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전에 역전이 안 된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중요한 데이터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게 실물보다 먼저 갔었고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실물 경제보다 한 1년 반 정도 먼저 갔고 그럼 이거 꺾인 다음에 한 1년 정도 뒤에 주식 고점 왔고 그리고 실물이 깨진다. 그 순서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전되면은 기본적으로 되게 우리가 좀 조심하는 단계로 가야 된다는 게고 이번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에서 부합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국채는 국채 금리 커브 갖고 장단 금리 역전을 선행성을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회사채 갖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회사채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있습니다. 네. 하이힐드 채권은 영어로는 정크 본드고 투자 부적격 채권이거든요. 참고로 그렇죠. 이거는 한국 시장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 시장은 이게 투자 부적격 시장이 제대로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의 하이힐드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미국의 하이힐드 시장 규모는 2천조 원이 넘습니다. 엄청 크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천조 원이 넘기 때문에 시장이 효율적으로 돌아가죠. 시장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하이힐드 채권 가상금리가 경기의 선행성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하이힐드 가상금리가 무엇이에요? 라는 게 먼저 질문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거죠. 만약에 보통 투자 부적격 채권이라는 거는 신용 등급상 보통 가장 높은 게 트리플 A, 더블 A, 싱글 A, 트리플 B, 더블 B 이런 수도 내려가잖아요. 보통의 경우는 더블 B를 포함한 그 아래가 투자 부적격 채권이고 그 위에가 투자 적격 채권입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데 제가 자금을 조달을 하려고 해요. 근데 저희 회사 신용 등급이 더블 B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일단 5년짜리 만기에 회사채를 발행한다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그 금리를 세팅을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오늘 현재 거래되고 있는 국채 금리 예를 들면 국채 금리 3%로 합시다. 네. 3%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 금리에다가 우리 회사의 신용도 만큼의 가상 금리를 얻는 거죠. 네. 그죠? 가상 금리를 얹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가 더블 A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현대차처럼 좋은 회사면은 가상 금리 예를 들면 뭐 0.5만 붙여주세요. 또는 우리 회사는 거의 트리플 C에 가까워요. 그럼 그럼 부도 리스크가 크니까 한 국채 금리 한 5%는 최소 더 붙여주세요.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이거 합쳐서 3 플러스 5가 돼서 8%가 우리 회사의 발행 금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가상금리가 제가 가상금리가 경제에 따라서 경제 매크로 상황에 따라서 이게 확대되었다, 줄어들었다 해요.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양호할 땐 가상금리가, 그러니까 국채금리 대비 얹어주는 금리가 좀 크게 안 얹어줘도 $9 리스크가 주니까 네. 조금만 얹어주면 되는데 반면 경제가 나빠지면 훨 더 많은 금리를 요구하겠죠. 그래서 이제 하이드 가상금리 갖고 이제 주식의 선행성을 보는데 하이드 가상금리는 영어로 보통의 경우는 그걸 이제 가상금리는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하고 좀 말이 어렵죠. 쉬운 말로 채권 시장에서 판단하는 매크로 리스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채권쟁이들이 보는 거시경제 리스크. 하이드 가상금리는 이꼬로 만약 하이드 가상금리 확 뜨잖아요. 그럼 주식 플레이어 말고 채권 플레이어가 보기에 지금 현재 매크로 경제가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시그널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리만 사태 전에 주가 고점이 언제였냐면은 2007년 10월 달이 주가 고점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좀 약간 연세 있으시면 다 알고요. 그 펀드 안 하면 바보 취급받던 우리 맞아요. 아주머니 네. 에브리바디가 다 네, 펀드를 네. 투자해야 되는 시점이 있어요. 드라이버 걸려서. 근데 이제 그때 주가 고점이 2007년 10월 달이었는데 가상금리의 최저점은 언제였냐면은 2007년 5월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상금리 딱 바닥을 찍고 그때부터 쫙 올라오는데 주가는 몇 달 뒤에 고점을 찍고 꺾였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좀 그림이 없어서 설명드리기 좀 애매하지만 모든 가상금리의 어떤 꼭지와 저점이 주식의 꼭지와 저점보다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5개월 선행합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한번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 한번 찍어 보십시오. 정말 놀랍게 많습니다. 이게 좀 너무 좀 장황하게 했는데 기본적으로 주식의 선행성이 채권의 종류 하나는 국채에 갖고 국채의 장단기 금리 차로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드 채권의 가상금리로 보면 그 모두 다 주식보다 선행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있고 일단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큰 방향성을 우리가 개별 종목 중요하지만 좀 아시겠지만 개별 종목으로 지금 커버가 안 되는 장이잖아요. 매크로장이죠,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매크로 장의 판단은 기점으로 너무너무 그 두 가지를 좀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일 큰 건 저는 이제 투자에 있어서 저는 제일 큰 게 뭐냐면 우리가 위험자산이 나쁜 의미 아닙니다. 위험자산을 투자할 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해야 될 거는 이거 투자해서 몇 프로 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판단이 틀렸을 때 나는 어떻게 되지? 내 고객은 어떻게 되지? 플랜 B의 상황일 때 깨질 수 있어요. 깨질 수 있는데 그게 치유불능으로 가면 안 돼요. 즉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중장기적으로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가 거의 전부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이긴다. 근데 우리네 투자 펀드 그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채권은 너무 필요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채권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면 한 세 가지 측면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채권은 확정금리를 줘요. 네. 은행 예금처럼 확정금리를 줘요. 참고로 한국 국채 3년이 지금 그거 아세요? 저축은행보다 금리가 더 높아요. 제가 한번 봤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고객 자문하려고 한번 해드렸는데 그날 저축은행, 그러니까 일반 예금이 2% 후반대였고 저축은행이 3.2%였는데 저희 3.6%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즉 채권은 만기까지 들고 가면은 뭐 3년 만기면은 그 이자와 원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채권 투자 필요한 거는 확정금리를 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경기 사이클이 항상 올라갔다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진행자님 포함해서 대다수의 내가 갖고 있는 전체 그 광범위한 내 어떤 재산의 포트폴리오는 거의 다 경기 상승 사이클에 의존하게 돼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일단 주식, 두 번째 부동산 또는 사업체. 이 세 가지 측면이라고 하면 이 세 가지 측면 모두 다 이론적으로 경제가 올라가야 작동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경제가 꺾이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 무너지고 부동산 얘기할 거 없고 사업체 당연히 힘들어지겠죠.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제 고객분이나 아는 질문하는 중요한 거는 내가 평생 어렵게 모은 재산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짝 흔들 수 있지만 치명타를 좀 쓸려 내려가면 안 돼요. 근데
불행히도 대다수 주식만 하시는 분은 원웨이 투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리즈 경제 무너지지 마세요. 근데 경제는 반드시 사이클리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처럼 이제 최근 여러 가지 측면쯤 이제 뭐 1년에 경제가 다운턴 좀 들어갈 여지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채권은 특히 국채 같은 경우는 경제가 꺾일수록 가격이 올라갑니다. 아까 채권이 첫 번째는 확정 이자가 됐지만 또 다른 측면은 경제가 나빠질수록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요. 네. 즉 우리가 이제 좀 그냥 웃자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약 국채를 잔뜩 들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속으로 너한테는 미안한 얘기인데 좀 경제 좀 많이 나빠졌으면 좋겠어. 경제 나빠질수록 이 가격은 더 올라가거든요. 네네네. 마치 주식의 인버스를 갖고 있는 느낌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건 인버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어쨌건 간에 이제 마치 이제 우리가 주식의 베어 마켓이라는 거는 대다수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지만은 그 반대편에 누군가는 본격적인 불 마켓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채권입니다. 그래서 주식만 안다는 건 딱 세상의 절반을 아는 거고요. 그 반대편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경제가 나빴을 때 엄청나게 가격을 이제 좀 올라간 자산이고, 근데 그게 만약 매매를 하면 이게 비과세입니다. 예, 비과세고요. 그래서 그런 경기 다운턴에 포트폴리오를 지켜주는 거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딱 표현이 과하지만은 좀 투자하는 게임이 될 수 있고, 세 번째는 포트폴리오죠. 포트폴리오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사업체를 갖고 있다고 하면 반드시 채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경제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올라가면 여기서 워킹이 될 것이고 꺾이면 여기서 작동이 될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재테크의 어떤 재산의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꼭 좀 필요한 거 아니냐.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채권 여러분 꼭 하십시오. 네네. 네.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일단은 주식 투자자가 꼭 채권 시장을 봐야 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에 선행해서 움직이는 뭐 대표적인 뭐 장단기 금리 역전차라든지 뭐 하이드 스프레드 그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포트폴리오의 안정성. 사실 채권 가격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내려가는, 즉 경제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오르기 때문에 내가 뭐 위험 자산이라든지 부동산, 주식 이런 거 다 가지고 있다가 왕창 깨질 수 있을지언정 채권을 한 편에 또 놓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포트폴리오 수익이 방어가 되는 거죠. 그 글로벌 경제 리스크가 뭐냐면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예요. 바이앤홀드 전략과 트레이딩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우리한테 유리한 상황, 리만 사태 때 제가 고객들한테 30%가 플러스가 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약간 채권 투자의 기본 전략. 뭐 사실 채권 투자가 뭐 주식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채권을 사본 적은 제 생각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굳이 채권 투자를 한다면 ETF 뭐 이런 걸로 투자를 했을 것 같은데, 사실 금리가 오르면은 채권 가격은 내려가고 금리가 또 빠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근데 이게 뭐 몇 퍼센트가 내려가지 뭐 얼마나 올라가지 그런 감이 전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기본 전략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채권 투자 전략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채권은 우리가 실제로 그러니까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방금 진행자님 말씀하셨던 펀드나 뮤추얼 펀드를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채권 펀드나 ETF는 저는 조금은 좀 타이밍상 조금 불편한 상황이다. 왜냐하면은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어차피 국채를 투자하거나 아니면 ETF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투자를 해도 어차피 금리 올라가면 둘 다 떨어지잖아요. 예, 네. 물론 맞습니다. 네네. 물론 맞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틀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중장기적으로 금리가 내려갈 거라 저는 판단하는데, 근데 현재 글로벌 경제에 좀 확률 낮지만 리스크가 뭐냐면,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예요. 그렇죠. 계속 여기서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면 어떻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경기 나빠져서 금리 올라가면은, 그러면 채권은 계속 깨집니다. 그러면 펀드는 기본적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ETF는 계속 깨집니다. 근데 만약에 개별 채권을 갖고 있으면은 관계없죠. 만기 때까지 가서 그냥 원금 이자를 받아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펀드나 ETF보다는 개별 채권을 투자하는 걸 더 권해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개별 채권 쪽으로 좀 약간 제가 설명을 좀 포커스를 잡아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네. 개별 채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모든 채권은 만기가 있어요. 뭐 3년이나 5년. 네. 3년이나 5년 있고 그 약속한 이자가 있어요. 약속한 이자가 예를 들면 3%다. 만약에 3년에 뭐 3%를 합시다. 이자는 3%고 만기 3년이라고 하면은 네. 이거를 만기까지 가져가면은 은행처럼 원금과 이자가 다 나오는 구조고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바앤홀드라고 해요. 즉 중간에 우리가 매매할 기회가 없으면 바앤홀드를 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중간에 우리한테 유리한 상황일 때는 중간에 팔면 돼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이제 확 꺾여가지고 훅 내려가서 채권 가격이 확 올라가서 뭔가 내가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보다 훨씬 더 뭔가 나한테 수익률이 높다라고 하면 팔면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이렇게 금리를 좀 설명 안 드리려고 했다가 조금 너무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냥 좀 진행자 말씀하시니까 다시 정리하죠. 네.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내리는 게 좋은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금리가 내린다는 건 국채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즉 우리가 3년짜리 국채를 샀는데 3년 안에 금리가 쫙 빠지면 그때 가격이 딱 올라올 때는 예를 들면 한 2년 지나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럼 그때 딱 팔면 그다음 기간 이자와 딱 판 매각 차익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들고 있는 3년 내내 금리가 그 상황이 안 와요. 즉 금리가 내린 상황이 아니라 계속 금리가 위로 가면은 중간에 팔면 내가 손해를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까지 들고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바앤홀드 전략과 트레이딩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우리한테 유리한 상황, 유리할 때는 중간에 팔고 유리하지 않으면은 많이까지 들고 가서 은행 이자처럼 받아가시면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바이앤홀드 전략이고 중간에 팔면은 이제 뭐 약간 시세 차익 그렇죠. 전략이라고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 좀 이런 측면에서도 비교해 볼 것 같아요. 약간 예금이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잖아요, 사실. 그쵸, 이자를 그쵸. 받고, 네. 그렇죠? 그래서 확정 금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예금과 좀 비슷하긴 한데 이거와 비교를 해서 국채 투자의 약간 좀 특징, 뭐 차별점이 무엇이 있을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면 좋을 것 예. 같아요. 네. 좋습니다. 사실은 이제 은행보다 더 매력적입니다. 국채라는 게. 자, 설명 네네. 좀 드리죠. 네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금리라는 측면에서는 저축은행이나 은행하고의 공통점, 차이점은 첫 번째는 보통 우리가 은행에 맡길 때 예금자 보호법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은행이 파산하고 저축은행 파산하면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5천만 원까지만 보장이 되는 건데 국채는 정부가 100% 보장을 하는 겁니다. 금액 제한이 없다. 뭐 극단적으로 100억 투자하셔도 저는 영향 없습니다. 금기한,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금융기한이 망하면요 경제가 더 나빠지는 거니까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거고 일단은 금액이 전액을 다 보장을 받는다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를 들면 진행자님 3년짜리 예를 들면 한 연 3.5짜리를 가입하셨어요. 네네.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만기까지 들고 가셔야 이자를 받잖아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그러면 그 약속한 이자의 수령 시점이 만기가 됐을 때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금은. 근데 채권 놀라운 건 뭐냐면 채권은 3개월, 6개월마다 이자가 나와요. 맞아요. 쿠폰 계속 그렇죠. 나오죠. 그렇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특히나 연금 생활자 중간에 캐시플로우가 필요한 분들한테 너무너무 좋아요. 중간중간에 예를 들면 넣고 일정 부분 이렇게 또박또박 받아갈 수 있고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한 10억을 넣었다라고 하면은 4%면은 매년 월 기준 한 4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좀 과하게 얘기하면은. 네네. 근데 그거를 3개월,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받아가는 거고. 근데 이 효과가 뭐냐면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종합소득세 가진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큰 금액 들어가셨으면 3년 뒤에 이게 왕창 나오면 다 세금이 다 잡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소득 시점이 계속 중간중간 나오기 때문에 어떤 그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이 쫙 옆으로 깔리기 때문에 재테크 측면, 그러니까 세테크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약간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지급이 되다 보니까 약간 자기가 유연성을 좀 발휘를 그렇죠. 해서 약간 맞습니다. 절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네, 그렇죠. 소득의 수익 시점이 계속 분산되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매력적이고요. 그 다음에 예금 같은 경우는 100% 종합과세 원리거든요. 이자 소득세가 종합과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 투자를 하려면 이게 쿠폰이라는 이자가 있어요. 그것만 과세고요. 중간에 우리가 팔잖아요. 네. 좀 좋은 가격에 팔면은 이 매각 차익이 작든 많든 모두가 비과세입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게 있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만의 할인채라는 게 있어요. 네. 할인채 같은 경우는
원래 가격이 예를 들면 100원이라고 하면 900원짜리를 만약에 산다고 하면은 만기에 가면은 반드시 그러니까 1000원짜리로 900원짜리 사면 만기에 가면 이렇게 수렴하게 돼 있거든요. 반드시 내가 비록 1000원짜리를 900원에 샀지만 만기에는 제가 1000원을 돌려받게 돼 있어요. 이자랑. 네. 그러면 이것도 비과세입니다. 근데 과표는 아무튼 뭐 좀 그렇게 낮게 잡히고 그래서 세금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세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금은 반드시 만기까지 가야 약속한 금리를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국채는 그냥 콜 옵션 같은 거야. 즉 우리한테 불리할 때는 만기까지 들고 가고 그래서 이자 받고 중간에 우리한테 유리할 때만 딱 파는 거예요. 그래서 콜 옵션 성격이다. 근데 기존의 은행이나 저축은행 예금은 무조건 만기까지 가야만이 약속한 이자를 받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다양한 측면에서 굉장히 예금 대비 좀 경쟁력 있고 특히 최근 같은 상황은 금리도 은행보다 더 높습니다. 맞아요. 저축은보다 더 높습니다. 한 0.5 더 높습니다. 국채가. 이게 사실 국채 시장이 뭐 물론 이제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는 관심이 없을지언정 그래도 약간 좀 뭐 전문 투자자라든지 약간 투자에 또 능통하신 분들은 관심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작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가 금리가 너무나 많이 오다 보니까 채권 시장 완전히 다 그냥 죽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오르면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달리 본다라고 한다면 약간 좀 역발상 관점에서는 거의 한 10년 만에 한 번 온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나중에 금리가 언젠간 떨어진다라고 본다면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좀 말씀 좀 드리면 이런 네.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채권 펀드나 채권 ETF를 권하지 않고 왜냐면 금리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절대 금리가 매력적이잖아요. 네. 저축은행보다 많게는 한 1% 높거든요. 거의 한 4% 육박한 이자가 나와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 채권을 하면은 금리가 올라가든 말든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많이 들어가면 그냥 저축은행처럼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가 올라가는 리스크를 피하면서도 현재 매력적인 금리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개별 채권 투자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채권 투자의 매력에 대해서 점점 빠져들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어차피 만약에 금리가 지금 아마 한국채 그 10년물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 3.6% 정도? 지금 현재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미국이 4%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인 그런 뭐 국채 금리도 당연히 이제 약간 좀 연동돼서 움직일 것 같은데 이게 약간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떨어지고 그래서 평가 손실을 보잖아요. 근데 그 감이 없어요. 이를테면은 뭐 3.5%에서 4%를 갔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투자를 했는데 그럼 마이너스 몇 프로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약간 좀 감이 없다 보니까 이걸 뭔가 투자를 할 때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손실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주저하면서 투자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령 만약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3%에서 4%로 갔을 때는 네. 그 얼마 정도 손실이 발생할지 궁금하거든요. 대략적으로도 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예, 그 사실은 이제 주식과 달리 채권은 거의 뭐 좀 과하게 하면 거의 과학처럼 움직입니다. 과학처럼. 좀 막 그 계산하기 되게 복잡하잖아요. 예. 막. 근데 네. 이제 그거는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려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그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있고 듀레이션은 그 듀레이션 되게 어렵게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 여러 가지 뭐 가중평균, 만금, 자금 회수계 뭐 이렇게 복잡한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혹시 주식에 베타 아세요? 베타 알죠? 네. 베타가 1이라는 거는 시장 움직인 것만큼 내가 들고 있는 자산의 가격이 똑같이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네. 베타가 예를 들면은 0.5면은 시장 움직인 거에 나는 반절만 위아래 가치가 간다는 얘기고 2면은 시장 움직인 거에 2배로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네. 즉 듀레이션은 채권 시장의 베타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되게 쉽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만기 1년이라는 채권은 예를 듀레이션은 대충 한 1년 되거든요. 만기 1년짜리 채권은. 그러면 그럼 베타가 1짜리야. 그럼 아까 그 시장이라는 게 우리는 아까 말한 시장 금리잖아요. 금리가 만약 베타가 듀레이션 1년은 베타가 1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 금리가 1% 내리면은 1년짜리 국채 같은 경우 절대 수익 1%가 올라간다는 뜻이죠. 자, 그럼 적용을 해보죠. 네네. 우리가 10년짜리 국채를 투자를 했는데 10년 네. 금리를 갖고 10년짜리 국채니까 10년 금리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게 시장이니까. 네. 그럼 10년 금리가 물론 이제 사실은 10년짜리 국채가 원래 만기보다는 듀레이션이 조금 더 짧은데 그냥 우리가 그냥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편하게, 듀레이션 네. 10년 그러니까 만기 국채가 듀레이션이 한 8년 내지 9년 정도 될 때고 10년이라 가정합시다. 그러면 듀레이션 10년이라는 건 베타가 10짜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4에서 3으로 가면 금리 1% 내렸잖아요. 네네. 그러면 베타 10짜리예요. 그러면은 10% 정도 수익이 나는 건가요? 그렇죠. 빙고. 아. 금리와 가격이 반비례 관계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금리 1% 빠지는 거에 베타 1이면 1% 오르는 건데 우린 10배짜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리만 사태 때 제가 고객들한테 했는데 네네. 미국의 장기 국채를 권해드렸어요. 미국 장기 국채를 권해드렸는데 그때 금리가 국채 금리가 1년 동안에 한 1.5 정도 금리가 내렸거든요. 그러면 1.5%포인트 정도 내려요. 네. 1.5가 내렸어요. 네. 내렸는데 20년짜리 국채를 들어갔어요. 음. 그럼 수익이 어떻게 될까요? 직관적 계산은 20년짜리 1.5가 내렸는데 그러면 30%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30%가 플러스가 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또 환율 효과도 있으니까 사실. 맞습니다. 거의 맞습니다. 뭐 더블이 났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금리가 여기서 이제 전략이 나오죠. 만약에 경제가 확실히 꺾일 것 같다면은 네. 장기 채권을 투자하면 대박이 납니다. 어.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만약에 미국 국채 금리가 4%까지 올라가고 정점을 찍고 꺾일 것 같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경제 심각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한 1년 뒤에 한 2%까지 빠질 것 같다. 그럼 금리 한 2% 내릴 거잖아요. 네. 만약에 이 전망이 딱 확실히 선다고 하면 30년짜리 국채를 들어가면 몇 프로 날까요? 그러면 60% 나나? 예. 60%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면은 그러니까 대략적인 계산 딱딱 떨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제가 책에도 표현해놨는데 장기 채권은 주식 못지않게 굉장히 수익이 굉장히 세게 나오는데 근데 이제 장기 채권을 저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리한 칼입니다. 굉장히 예리한 칼입니다. 잘못하면 베인다. 그렇죠. 네네. 잘못 잡으면 큰 손실을 보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앞으로 금리가 확실히 꺾일 걸 생각해서 그럼 이거 내가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30년짜리 국채를 들어갔어. 내가 반대로 금리가 정반대로 2%안 빠지고 2% 올라가면은 그렇죠. 그렇죠. 레버리지 효과가 나오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레버리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비슷하니까 베타가 20짜리를 가져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채권으로 간다는 건 그만큼 내가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또 안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장기 채권을 하실 때는 좀 매크로에 정통한 전문가를 같이 했으면 자문을 받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듀레이션을 하잖아요. 듀레이션 20년짜리를 좀 잘 섞어서 하면 좋겠어요. 짧은 거, 긴 거. 예를 들면 내가 100이 있다고 가정하면은 네네. 예를 들면은 성향에 따라서 100을 전부 다 30년짜리를 다 투자하면은 베타가 3짜리를 맞는데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성향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그게 뭐 1년짜리도 있다고 하면 적절하게 좀 이거를 안분해서 하면은 가중평균 듀레이션을 성향에 따라 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듀레이션 조정하고 그런 게 이게 사실 저도 그냥 듣기만 했는데 HTS 상에서 투자할 수 있다고 들었긴 하거든요. 네. 거기에 그러면 그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사실은 네. 표시는 돼 있는데 HTS는 장내 거래는 거의 뭐 특히 국채는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증권사를 가셔야 되고요. 증권사를 가셔야 되는데 네. 요즘은 좋아져서 증권사 모바일에서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모바일에서 보면은 그 모바일에 예를 들면 국채 같은 게 우리가 이제 뭐 듀레이션 개념 좀 복잡하니까 잔존 만기가 있어요. 잔존 만기가 이거 3년 남았습니다. 4년 8개월 남았습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를 하실 때는 첫 번째는 그 잔존 만기를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쿠폰 이자 몇 프로짜리냐 그거 보셔야 되고 세 번째는 가격 액면 가격이 있거든요. 네네. 액면 가격인데 한국 국채 같은 경우는 10,000원짜리가 근데 예를 들면 어떤 거는 11,000원짜리가 있을 것이고 어떤 거는 뭐 9,000원 얼마짜리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가격을 보라는 거는 이제 첫 번째 잔존 만기를 보라는 거는 극단적으로 아까 첫 번째는 그 중간에 매각 차익 기회가 없다고 했을 때 얼마나 내가 들고 가야 될지 마치 저축의 기간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되는 작업이고 그렇죠. 두 번째로는 이게 시장이 움직였을 때 얼마나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건지가 바로 직관적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앞으로 경제가 세게 나빠질 것 같다면 잔존 만기가 긴 채권을 사야 될 것이고 이제 그런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 잔존 만기를 봐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쿠폰만큼 과세가 된다는 측면입니다. 네네. 이자 몇 프로인지도 확인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요 쿠폰만큼 이자 소득세를 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그 지금 이 가격이 이제 10,000원보다 아래인지 위인지를 판단하는 건 아래를 간다는 건 할인채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할인채를 권해드리거든요. 요만큼 비과세가 되는 거죠. 이제 그 정도만 확인해. 그거를 그 모바일 상에서 다 확인 가능해요. 그 정보는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HTS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그 증권사 그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모든 증권사가 제공하지 않고 몇몇 좀 메이저 증권사 정도 있으면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저는 좀 추천드리는 게 개별 채권 하나 딱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거를 포트폴리오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3년짜리 채권이 있고 10년짜리 채권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 포트폴리오를 짜면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견인할 수가 있거든요. 안정성이라는 거는 만기가 짧다는 건 내가 틀리더라도 내가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 거고. 그렇죠. 근데 요거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경제가 하회가설 금리 내렸을 때 가격 올라가는 폭은 작고 반면 장기 한 10년짜리 가면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경제 나빠지면 가격은 확실히 올라갈 건데 네. 우리가 틀렸을 때는 그렇죠. 10년 동안 유동성이 딱 잠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어떤 하나를 핀포인트 하시는 것보다는 요 적정하게 몇 가지 채권을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2009년에 70% 났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보다는 안전해요. 경기 바닥 때 일단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넣어놓으세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채권 투자에 있어서 꼭 봐야 되는 지표라든지 또 어디에서 투자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또 한 가지 신용 등급도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 맞아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신용 등급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용 등급이 AAA부터 CC까지 쭉 있는데 우리가 아는 채권은 국채죠. 그쵸, 경제가 일반인 나빠질 국채. 때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 내리면 올라가는데 우리가 아는 채권의 속성에 가까운 거는 신용 등급이 높은 AAA 가까운 것들이 그런 속성이고요. 네. 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포장재는 채권이지만 주식 같이 움직여요. 가격이. 예를 들면 하이리 등급 있죠. 네. 하이리 등급 채권은 제가 그런 표현을 하는데 이건 주식과 똑같다. 가격의 방향이 똑같습니다. 네. 직관적으로 얘기할게요. 자, 보세요. 하이리 등급 채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채권이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나빠지면은 주식도 폭락하지만은 이런 채권 아무도 안 살려고 하죠. 다 투매가 벌어지겠죠. 왜냐면 부도 리스크가 굉장히 크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경제가 다운, 업 하는 거에 따라서 주식과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경제가 나빠지면은 주식도 무너지지만 하이리 채권도 가격도 채권이지만 굉장히 가격이 폭락하고 반대로 경제가 앞으로 바닥을 딱 찍고 돌아설 것 같다? 그러면 하이리 채권과 주식이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참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이리 채권이 주식보다 선행합니다. 약간 좀 빠르게 움직여요. 예, 아무튼 그런 거고 반대로 국채는 정반대죠. 국채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는 국채는 경제가 나빠질수록 가격이 올라가니까 좋은 거잖아요. 근데 국채는 이론적으로 경제가 나빠지면은 국채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지면은 안전자산을 버리고 위험자산인 주식을 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채권의 스펙트럼, 그러니까 신용등급 스펙트럼 안에 하이힐드 채권, 가장 아래쪽에 하이힐드 채권과 가장 위에 국채는 형태는 같은 채권이지만 완전히 반대편이다. 위에 신용등급, 위에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적인 채권의 느낌, 국채의 느낌이고 아래는 비록 채권이지만 이건 주식과 똑같은 캐릭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좀 그 하이드 채권, 약간 그 정크 뭐 본드 그런 느낌의 채권이 사실상 주식이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연수익 한 50% 정도 나는 채권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투자 적격 채권이 약간 어떻게 본다면 약간 국채라든지 국채에 준하는 그런 높은 신용 등급을 가진 채권이고 반면에 하이힐드 채권은 신용 등급이 낮지만은 상당한 변동성, 기대 수익이 높은 그런 채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종류의 채권을 언제 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예, 정말 좋은 질문 주셨어요. 제가 알고 아마 가장 이제 채권 웬만한 금융기관 직원보다 더 많이 아시는 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거 이런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전천 투자가 가능하다. 채권만 잘해도 전천 투자가 가능하다. 즉 경제가 나빠지면 국채 투자하고 경제가 좋아지면은 하이힐드 투자를 하면은 똑같이 작동되거든. 예를 들면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는 2009년에 70% 났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보다는 안전해요. 저 아무래도 회사채다 예, 보니까. 예. 그래서 네네.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러면 결론은 이제 우리 양자를 갖고 있잖아요. 국채와 하이드라는 거. 그러니까 예, 하이드는 주식 같은 건데 그럼 이걸 어떻게 만져야 되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국채를 매도하는 타임이 하이드가 들어가 있는 타임이죠. 딱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네. 국채 가격이 최정점일 때는 이론적으로 경제가 가장 바닥일 때 가장 경제 가격이 꼭지겠죠. 그때 딱 던지고 밑에 있는 하이채권 딱 사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다 하면 보통 국채 들어가잖아요. 네. 국채를 들어갔을 때 우리가 국채 차익을 극대화되는 시점이 주식과 부동산의 투자 타이밍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주식과 부동산보다 하이드가 조금 더 선행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이채권을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좀 이걸 왜 선행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좀 조금만 더 부연 설명 좀 드릴게요. 네.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개별 기업이 네.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개별 기업의 기업 실적이 좋고 투자를 많이 하고 기업 실적이 좋아지려고 하면은 사실은 자 경제 나빠져. 경제 나빠지면 자금 조달이 되게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기업 실적이 돌아서려고 하면 제일 먼저 기업의 혈관인 자금 시장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금 조달 여건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식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의 어떤 전체 비즈니스가 좋아지고 이런 방향의 어떤 예측이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거는 기업의 혈맥이 풀려야 기업이 그 다음 뭐 결정하는 건데 네. 그 혈맥이 풀린 여부가 하이드 채권 가격에 수익이 나냐 안 나냐예요. 하이드 채권 수익이 나려고 하면 가상금리가 폭등했던 게 꺾여야 돼요. 그렇죠. 꺾여야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근데 하이드 채권 딱 꺾이면 수익이 바로 납니다. 예. 만약 하이드 채권 금리가 가상금리가 이렇게 폭등해가 이렇게 막 급전치가 떨어진다는 거는 이론적으로 이걸 뒤집으면 하이드 채권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이드 가상금리가 일정 레벨 떨어진 다음에 주식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혈관이 일정 부분 풀린 다음에 기업이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딱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옛날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 은행 PB들이 제 클라이언트니까 PB들이 그렇게 했어요. 자, 하이드 채권은요. 하이드 채권 수익이 안 그러니까 경기 바닥점에서 하이드 채권 수익이 안 난다는 건 주식 투자 타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혈관이 안 풀렸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하이드가 먼저 가셔야 된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좀 매크로를 보고 그렇게 위아래만 하셔도 좋은 투자가 될 겁니다. 이게 사실 뭐 채권이라고 해서 다 같은 채권이 아니고 국채는 완전 안전자산, 그 하이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고위험 자산, 그 채권 내에서는 그렇게 분류가 되다 보니까 사실 이 두 개의 그 약간 좀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가 수익이 많이 날 때 하이드가 바닥이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관계가 있는 건데 또 여기서 응용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하이드 채권 시장이 주식보다 약간 좀 빠르게 선행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 경기 어려울 때 국채를 가지고 있다가 뭐 하이드를 뭐 타임 맞게 투자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하이드가 반등을 할 때 그걸 딱 보고 확인을 한 다음에 주식을 사는 그렇게도 활용할 수 있겠네요. 너무 좋은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말씀 하나 드리기 전에 참고로 하이드는 부도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잘 분산되어 있는 하이드 채권 펀드로 하셔야 돼요. 그건 잊지 마시고요. 네네. 자, 그런데 말씀드린데 아까 갑자기 제가 진행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기억이 나요. 옛날에 네.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네. 그냥 하이드 시장 일일이 들여다볼 필요도 없고요. 자, 그냥 마치 우리가 뭐 지진 날 때 대비해서 동물을 딱 넣어놓은 것처럼 똑같은 거죠. 자, 하이드 채권은 경기 바닥 때 일단 제가 뭐 예를 들면 뭐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넣어놓으세요. 여기 딱 수익 날 때 주식 들어가야 될다. 펀드는 ETF 수익 나면 이제 주식 투자해야 될 때가 도래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지표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돈이 좀 넣어 들어가야지 사실 계속 자기가 보거든요. 돈 안 들어가면은 사실 잘 안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약간 정찰병 보낸다고 하죠. 예,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주식보다 좋은 건 뭐냐면 이런 거. 자, 우리가 주식이 바닥에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닥에 왔는데 이 바닥이 얼마나 옆으로 진행될지 잘 모르잖아요. 이론적으로 바닥에 왔어. 그러면 자, 진행자님 제가 퀴즈를 낼게요. 바닥에 왔는데 이 바닥이 한 1년 정도 옆으로 긴다 가정합시다. 그럼 주식 투자를 하면 이론적으로 바닥을 하면 1년 뒤 성과는 0이죠. 네. 근데 하이드 채권은 이런 1년 뒤에 0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쿠폰이 나오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그 경기 바닥에서는 거의 쿠폰 캐리가 거의 10% 육박하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 시장은 제자리 가더라도 1년 기간 이자가 한 10%가 나오네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은 컨셉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장이 우리가 좀 예측 틀렸어요. 네. 장이 한 10% 더 밀려. 네. 그러면 주식 투자는 10% 깨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설령 가격은 10% 깨질지 모르겠는데 1년 동안 기간 이자 또 들어오면 똔똔이 돼요. 그리고 시장 반등 초기에 볼까요? 가격이 한 10% 올랐다 합시다. 주식 투자가 10% 오르면은 가격도 한 10% 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우리 또 이자 10%더 얹잖아요. 20% 나죠. 그래서 특히나 이 바닥권에서는 내가 정말로 우리가 개별 종목 정말 잘 핀포인트하고 하는 전문가 제외하고 일반인한테는 하이힐 채권을 잘 활용하는 게 정말 여러모로 도움이 되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약간 채권 투자의 장점,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네. 주식 투자자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약간 소구가 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 채권 투자 같은 경우에도 타이밍이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물 경제를 보고 지금 이 시점에는 국채다, 지금 이 시점에는 하이힐드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 채권에 투자할 때 꼭 봐야 되는 경제 지표, 뭐 대표적으로 3가지를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예, 뭐 일단은 이제 요즘 많이 있지만 저는 이제 좀 그 쉽게 우리 이제 구독자는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장단 금리차. 장단 금리차는 확인해야 된다. 네. 장단 금리차가 왔다는 이런 거죠. 채권은 주식 같은 경우 우리 1년 안에 6개월 안에 어떤 방향성을 예측하는 게 중요한데 채권은 그렇게 어프로치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홀더 좀 조금 큰 그림에서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거죠. 채권 투자를 하면은 앞으로 1년 내지 2년 뒤에는 어떻게 갈까? 이 예측을 하고 가셔야 된다기 때문에 조금은 큰 광범위한 매크로 바이어스 그런 측면에서 도움되는 건 장단 금리차 움직임. 네. 뭐 그걸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시니어 론 오피스 서베이라고 있어요. 뭐 좀 말이 어려운데 쉬운 말로 하면은 네네. 미국 연준이 네. FRB가 네. 시중 은행에 대출 최고 책임자들한테 서베이를 해요. 앞으로 당신네 은행에서 대출의 기준 스탠다드를 더 빡세게 할 건지 아니면 풀어줄 건지 그 질문을 해요. 그래서 네네. 그 질문을 하는데 그게 만약에 숫자가 0 아래로 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이라는 거는 앞으로 그러니까 시중은행에서 대출 규제를 완화를 해주겠다는 의미일 것이고요. 네. 의미고 반면 이게 플러스로 간다는 건 앞으로 대출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경제라는 게 결국은 돈의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시차를 두고 굉장히 꺾일 수밖에, 그러니까 경제를 옥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참고로 시니어 론 오피스 서베이 자료가 뭐 지금 화면 준비됐을 것 같은데 보시면 하이힐드 가상금리의 선행지표 역할을 해요. 근데 재밌는 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계속 마이너스였거든. 즉 굉장히 완화적인 정책이었는데 이게 분기에 한번 나오거든요. 4월달 발표 자료가 드디어 똔똔까지 올라왔어요. 즉 현재 추세가 아마 7월달부터는 이제 플러스로 전환되고, 플러스 전환되는 거는 시장 유동성을 이제 대출을 더 이제 강화를 한다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 어려운 거 있을 것이고 아무튼 요 추세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세 번째는 결국 돈의 흐름이거든. 그래서 세 번째는 본원 통화. 본원 통화가 좀 그러니까 보는 통화량이잖아요. 그렇죠. 통화량이 전체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조금 뭐 약간 지겨운 얘기일 수 있는데 좀 큰 그림에서 전체 돈줄이 좀 줄고 있냐, 늘고 있냐, 그리고 큰 그림에서 채권 시장에서 그러니까 좀 돌아가서 장단 금리 차를 계속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거죠. 제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드릴게요. 장단 금리 차는 기본적으로 채권의 미국 국채 단기 금리는 FRB 금리에 연동이 돼 있어요. FRB 금리는 하루짜리 금리거든요. 그러면 FRB가 이렇게 금리를 계속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경제 브레이크인 금리를 계속 올리면은 단기 금리는 여기에 민감하게 연동해서 같이 올라가죠. 근데 장기 국채 금리, 여기 10년만 국채 금리 시장 금리인데 시장 금리는 조금 다르게 움직여요. 시장 금리는 두 가지의 영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책 금리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지만은 향후 경기 침체 가능성도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초기에는 이게 단기 금리, 정책 금리 올라가면 단기, 장기 모두 다 이렇게 평행으로 같이 이렇게 딱 올라가는데 일정 부 지나면 단기 금리 영향을 받지만 장기 금리는 안 올라가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는 결국은 이 장기 금리를 지배하는 게 누구냐면은
전 세계 영기금들이에요. 기관 투자가들이 장기 금리 시장을 지배를 한다는 거고, 여기 장기 금리가 안 올라가고 금리가 계속 보합이나 금리가 내려간다는 거는 해당하는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고, 또 그 달리 얘기하면 그것이 정책 금리를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의 참여자들이 장기 국채를 사고 있다는 뜻인 거고, 그럼 그 시장 참여자 누구냐면은 전 세계에서 매크로에 가장 정통한 애들이 한다는 얘기예요. 뭐 하버드 연구기금이나 이런 친구들 사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 이 부분, 특히 장기물 금리 굉장히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좀 그렇게 좀 생각해요. 설령 경제가 약간 둔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더 잡을 것 같고, 제 판단은 4%나 4% 초반 정도가 임계치인 것 같아요. 한 3, 4개월 정도 좀 조금 계속 좀 보수적으로 더 접근할 필요 있지 않겠냐.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샥이 왔고, 그 다음에 금리 샥이 왔어요.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은 9월 말 정도는 다시 이제 주식 비중을 늘릴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 지금까지 약간 채권 투자하는 데 있어서 꼭 지켜봐야 될 경제지표 3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그 약간 좀 봐야 되는 지표? 그런 것도 뭐가 있을까요? 뭐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린 내용과 좀 같은 얘기를 쓰는데, 기본적으로 금리의 향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좀 드렸는데, 금리는 사실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금리 같은 경우는 기대 인플레이션과 실질 금리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폭등을 했었고, 그 여파로 국채 금리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금리의 향배가 중요한데, 근데 이제 그럼 그럼 몇 달 있다가 이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정점을 찍으면 국채 금리가 내려가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네.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네. 실질 금리, 그러니까 약간 더 복잡한 얘기 되는데, 네네. 명목 금리는 일반 금리는 실질 금리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네. 기대 인플레이션 조금 이제 하향 안정을 잡는데, 네. 실질 금리가 좀 올라올 것 같아요. 실질 금리가 지금 비정상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좀 얘기 좀 돌았는데, 네. 주식 투자하는 분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질 금리를 주목하십시오. 실질 금리라고 한다면 약간 뭐 기준금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차감한 거예요. 조금 구하기는 어려우실 텐데, 2년 동안 2018년부터 해서 최근까지인데, 지금 보시는 차트에 보면은 노란 색깔이 미국 국채 실질 금리입니다. 실질 금리인데, 여기 보실 때 오른편 차트가 실질 금리 표시하는 건데 제가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거고요. 위로 갈수록 실질 금리가 내려가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성장주의 PER입니다. 여기 진한 파랑이 성장주 PER은 지난 2년 동안에 실질 금리와 똑같이 움직이고 있죠. 근데 이 실질 금리를 제가 뒤집었잖아요. 네네. 즉 달리 얘기하면 실질 금리가 내리면은 성장주 엄청 랠리가 갑니다. 반면 실질 금리가 지금처럼 차근차근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굉장히 PER이 많이 무너지고 있죠. 네네. 굉장히 많이 깨진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실질 금리를 좀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반면에 밑에 흐릿한 여기 파랑인데 가치주는 보시면은 실질 금리한테 조금 영향을 받지만 크게 영향을 안 받고 있죠. 그래서 실질 금리 향배를 꼭 챙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전망 어떻게 하라는 거 이렇게 너무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네. 옆에 조금 힌트를 드렸어요. 그 옆 슬라이드, 오른편 슬라이드 보시면은 여기는 뭐냐면은 각국 중앙은행들의 전년 동월 대비 어떤 유동성 증가 감소인데, 보시면 실제로 실질 금리의 어떤 방향과 유동성의 전년 대비,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보유 유동성 대비한 그 같이 그려놨는데, 지금 보시면은 빨간 색깔이 그 그림인데 계속 좀 줄이는 국면이잖아요. 그럼 이론적으로 파란 색깔에 해당되는 실질 금리는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 얘기 틀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확실한 메커니즘은 실질 금리가 내리면은 테크 됩니다. 그다음에 실질 금리 뜨면은 테크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금리, 그러니까 명목 금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질 금리 향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꼭 좀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명목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차감한. 기대 인플레이션 차감한 겁니다. 그럼 실질 금리만 보여주는 그런 뭐 사이트라든지 그런 있습니다. 사이트 있습니다. 네.
프레드에 들어가시면은 네. 금리 다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뭐 금리가 더 오른다. 지금 한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한 3.2%? 네. 3.1 몇 퍼센트 정도 네,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거의 한 4%까지 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네, 한 4%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연준에 이를테면 뭐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간다고 보시는 건가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금년 초에 네. 연준이 베이비 스텝으로 0.25씩 차곡차곡 올릴 거라 전체 전망을 했죠. 네네. 그러면서 내년 하반기까지, 그러니까 금리가 매번 올릴 때 스텝이 얇게 지으면 굉장히 기간이 길어질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갔는데 지금은 콱콱 올리고 있죠. 맞아요. 네. 콱콱 올리면서, 왜냐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이 정책이란 브레이크를 확 잡아야 잡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연준이 의사표시를 했죠. 확실하게 잡겠다고. 그래서 콱콱 올리는 거라서 설령 경제에 약간 둔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브레이크 좀 더 잡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일정 부분은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더 현재 레벨보다 더 푸시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위로 한참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 판단은 4%나 4% 초반 정도가 임계치인 것 같아요. 그 위로 넘어가면은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더 올라올 거거든요. 훨씬 올라가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얘기는 좀 돌아서, 자, 우리 미국 연준의 FRB 금리가 한 9월달 정도 현재 예상대로면 한 9월, 10월 정도 되면 벌써 3%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금년 예측이 어떻게 되죠? 3.25에서 3.5까지 올린다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정책금리와 시장금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텀 프리미엄이라고 하거든요. 정책금리에서 시장금리를 몇 프로 더 얹으면 적정한 프라이스일까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0.5에서 한 1% 정도 얹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대충 얘기가 되죠. 그러면 한 4% 전후 본다는 게 그런 로직일 거고. 근데 내년에 한 50bp 더 올릴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다음 단계부터는 얘기가 좀 달라지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금리라는 건 정책금리 영향도 받지만은 뒤로 간 갈수록 이제 침체 확률의 가능성이 높아지면 금리 안 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시점은 금년 연말 내지 내년 초, 이른 초 정도가 미국 국채 정점일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일단은 금년 연말 정도 수준까지 한 4%까지 갈 개연성은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간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성장주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더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실적과 상관없이 약간 멀티플, 그 PR 관점에서 그 배수가 좀 훨씬 더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리스크는 약간 이런 시나리오로 간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투자자가 염두를 해둬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네, 그냥 저희가 이제 자문하고 있는 이제 증권사에 자문하고 있는 EMP 랩이라고 하죠. 네네. 주식 ETF 랩을 하고 있는데 그냥 저희 포트 다 공개할게요. 저희가 작년 중순부터 성장주 없이 가치주 원자재는 100% 갖고 있어요. 그렇게 본 거는 금리 올라갈 것 같아서. 자, 근데 저희가 6월 초에 거기서 다시 또 현금을 절반을 팔아버렸어요. 6월 장 무너지기 전에. 그래서 지금 한 50%만 갖고 있는데 그것도 다 가치주와 원자재만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은 이제 제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제가 매크로를 얘기하잖아요. 매크로인데 지금 확실한 거는, 그러니까 경기 후반에 와 있잖아요. 이건 다 동일하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는 좀 걱정이 뭐냐면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축구로 치자면은 전반전과 후반전에 어떤 플레이 양상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전반전에는 몇 골을 먹더라도 우리 골을 많이 넣은 스트라이커 위주로 많이 가야 되고, 그냥 몇 골 먹더라도 다시 또 넣으면 되는데. 네네. 근데 후반전 어때요? 우리가 종료 타임 가져오면 한두 골 먹으면 게임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디펜스를 잘하면서 한두 골 딱 넣는 게임을 해야 되는데, 마치 성장을 갖고 있다는 거는 축구가 지금 후반전 다 되고 있는데 여전히 전반전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즉, 지금 경기가 후반 정도에 왔다는 거는 리스크 관리에 좀 줄여가는 포트폴리오를 하셔야 되는 거고, 현재 주식의 눈높이를 좀 굉장히 낮춰서 게임을 하십시오라는 거. 요즘 주식이 유리하지만 낮춰.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그래서 저희는 제가 이제 현재 50% 가고 있는데, 그럼 저희는 지금부터 연말까지 그냥 고객들한테 한 10% 내외 정도 위험 관리가 최애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재 주식시장의 투자 전략은 영어로 nimble, 민첩하게,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가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나오는 거에 따라서 좀 nimbl하게 하면서도 굳이 우리가
불편한 자산을 가져갈 필요는 없지 않나. 그리고 제가 이제 테크 기업들의 어떤 장기 어떤 비전을 부정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현재처럼 금리가 높은 국면에서는 가장 좀 피했으면 좋겠고, 네. 제가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은 한 3, 4개월 정도 좀 조금 계속 좀 보수적으로 더 접근할 필요 있지 않겠냐는 얘기고, 첫 번째는 지금 시장이 이제 2분기 어닝이 발표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쵸. 그러면 우리 지난 1년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샥이 왔고, 그 다음에 금리 샥이 왔어요.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그 다음은 기업들 어닝 예측보다 둔화질 어닝 샥이 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어쨌건 간에 지금 이제 7월달, 9월달까지 FOMC가 굉장히 세게 브레이크를 잡을 거잖아요. 네. 굳이 그럴 때 공격적으로 갈 필요는 없어 보이고, 세 번째, 이게 현재 베어 마켓이라는 게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촉발된 거잖아요. 그렇죠. 굳이 얘기하면. 그러면 과거 통계를 본다고 하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촉발된 베어 마켓은 추세로 딱 돌아서려면 인플레이션 정점이 확인이 돼야 돼요. 네. 근데 6월달 자기들이 더 크게 무너졌던 이유가 정점이 한 4월달 생각했는데 정점 확인 안 되다 보니 더 무너졌죠.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저는 이제 좀 보수적으로 인플레이션 정점이 확인되고 주식 비중을 다시 늘릴 필요 있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약간 방금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확실히 좀 연말까지는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거의 가정이 결과적으로는 그 금리고 그에 앞서서 또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약간 좀 반대 시나리오를 가정해 볼게요. 이를테면은 최근에 물론 또 다시 유가가 좀 오르고 있긴 한데, 유가가 확실히 한 120불 할 때보다는 좀 빠졌어요. 그리고 뭐 금일 나온 뉴스가 뭐 크림궁에서 최초로 뭐 무기 내려놓으면 바로 항복하겠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의 시장의 시나리오보다는 빨리 좀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며칠 전에 또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가장 좀 정확하게 맞추신 분인데 그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빨리 둔화되면은 뭐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 기준금리 긴축의 스탠스를 좀 늦출 수가 있다. 스탠스를 늦추는 게 아니라 빨리 좀 종료할 수 있다. 그런 말도 하긴 했어요. 그러면은 약간 좀 그런 부정적인 전망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자, 일단은 제가 아까 연말까지라기보다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9월 말 정도는 다시 이제 주식 비중을 늘릴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네. 맞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 예를 들면 전쟁이 조기에 종전이 되거나 인플레이션 예상보다 빨리 좀 꺾이면 당연히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 와일드 카드가 되는 거죠. 그냥 쫙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건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식을 절반 발을 담그고 있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쪽만 좋은 쪽 시나리오 기대하고 성장주 굉장히 금리에 아주 민감하게 돌아가는 자산을 지금 계속 키워한다는 건 저는 좀 많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제가 이런 가치주나 원자 가치 쪽을 갖고 있는데 뭐 테크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은 저 깨지는 게 아니라 좀 덜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은 우리의 눈높이를 조금 더 낮춰서 위험 관리하는 쪽에 관리를 해야만이 와일드카드 나왔을 때 좀 덜 수익이 내더라도 좀 우리가 기노업에서 서바이벌 하면서 네네.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사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엄청 물려 계세요. 그리고 뭐 예. 그런 뭐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50%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약간 현실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듣고 생각이 든 게 정말 실질금리가 4% 정도 가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동안 약간 현금을 잘 모아놓고 있다가 그때 약간 뭐 그런 국채 투자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약간 좀 괜찮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일단은 국채는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미국 기준이고요. 한국은 저희는 국채가 거의 정점에 왔다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 한 3.6%가 7% 정도 되죠. 자, 그쵸? 네.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제가 했죠. 정책금리와 시장금리의 텀 프리미엄, 적정한 기간 프리미엄 어느 정도 적정할 거냐 했을 때 제가 0.5 이상 1 정도 얘기했잖아요. 그쵸. 네. 그럼 지금 3% 후반대에 거래된다고 하면은 역으로 환산해 보면 현재 이미 한국 정책금리 2.5에서 3%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걸 이미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한 그 정도까지 올리는 게 맥시멈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시장에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건 2.5에서 3.0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네. 근데 아까 말한 인플레이션 같은 게 좀 생각보다 통제가 안 되면 3% 조금 넘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왜 한국 국채는 금년 하반기가 투자 타이밍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현재 반이 이만큼 돼 있는데 만약에 여기보다 좀 더 올리면은 일시적으로 금리가 좀 시장금 더 올라가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3%를 더 위로 올라가면은 그만큼 경제가 1, 2년의 후폭풍, 경제 브레이크는 더 세게 걸릴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뭐 굳이 얘기하면 꽃놀이패 같은 거죠. 국채 투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은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고 만약에 금리를 더 올려? 그러면 경제가 더 세게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향후에 국채 투자자들의 수익이 더 포텐셜 기대 수익이 더 커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뭐 더 사면 되겠네요. 그럼 사실. 그렇죠. 비중을 더 늘리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아까 미국 국채 타이밍은 연말이나 연초 정도 보고요. 한국 국채는 금년 하반기에 그냥 지금부터 들어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뭐 채권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서 참 다양하게 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국채 투자할 타이밍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런 걸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하든지 하지 말든지 해야지 모르고 투자하면 사실 또 맞습니다. 뭐 마이너스가 날 때 이거 왜 이러지? 네. 우왕좌왕할 수도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오늘 채권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제가 원래 28년 차거든요, 투자인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가 실력이 없어 제가 실력이 없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되게 그 투자에 있어서는 영어로 험불,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 투자를 해서 몇 프로 나냐가 보다도, 근데 이 판단이 틀렸을 때 어떻게 플랜 B의 상황이 작동되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장기적으로 다 위너가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회사를 12년 다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미국 회사들이 다 그렇게 해요. 미국 회사 같은 경우는 한국과 정반대로 하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 요즘 좀 달라졌지만 내가 여윳돈이 100이 있다고 하면은 예금 같은 확정형에다가 한 7, 8알 넣고 그냥 1, 20%만 좀 투자를 하는 건데 미국은 정반대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7, 8알을 투자를 하고 1, 2알, 1년에 쓸 돈만 현금 갖고 있는 게 일반적 투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그네들도 어떤 모든 투자라는 건 위험하다는 걸 아는데 근데 그네들이 그렇게 장기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위험 관리나 이런 것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되는 거고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죠. 우리가 투자라는 건 바다 항해를 하는 거예요. 바다 항해를 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파도가 움직이는 육지가 아니기 때문에 파도가 움직이는 거죠. 즉 항상 원본은 깨집니다. 근데 보면은 모든 거의 99.9%가 목적지인 저 반대편에 배가 도달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투자라는 원본은 깨진다는 인정하지만 아까 이렇게 주식 채권을 위험 관리 잘 하면은 오히려 우리 이 육지에서 먹을 게 없는데 저 건너편에 훨 더 많은 우리가 좋은 여러 가지 과실을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한 방법은 우리가 위험, 분산 투자 좀 너무 재미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 좀 항상 그런 쪽에 포커스를 하고 그러려면은 우리가 채권 자산도 아주 익숙하게 잘 다룰 수 있어야 장기적으로 우리 좀 어떤 투자에서 서바이벌 그리고 위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본다면 약간 좀 생소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채권. 근데 사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주식시장보다 채권 시장의 규모도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스마트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뭐 각국의 연기금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 운용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채권 투자는 그래도 싫어 안 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 투자의 뭐 투자 타이밍, 뭐 비중 조절 이런 것들을 할 때 무조건 채권 시장을 봐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꼭 한번 활용을 하시고 또 이 기회에 정말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은데 근데 난 또 인버스에 투자하긴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채권 쪽으로도 좀 비중을 조절하시면서 장기적으로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채권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 최근 출간하신 책 꼭 참조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영환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